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했습니다. 이른바 원조 친문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입니다. 정책적 화두는 경제, 또 경제입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고용지표 또 나빠졌고 우려했던 반도체 실적 쇼크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억대 연봉 받는다는 금융권도 임금 인상 파업하는 현실입니다. 미중 경제 패권 전쟁 와중에 김정은의 4차 방중, 경제와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직설, 경제와 김정은 방중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고용 상황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세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의 조성주 노동협력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고용지표가 막 발표됐는데 내용부터 듣고 가야겠습니다. 통계청 취재하는 최나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고용 동향 통계 발표됐다는데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지난달을 포함한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일자리 증가 폭이 다시 둔화하며 작년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취업자는 2,68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 명 증가해 10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을 66.6%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 지표 3도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나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가 통계 수치기 때문에 휙 지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귀에 잘 안 들어오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 명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11월 달에는 16만 5천 명 늘었었는데 12월 달에는 3만 4천 명 늘는데 그쳤고 실업률 조금 올라갔고 고용률 좀 떨어졌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쭙도록 하죠. 먼저 신세동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11월 달에 우리 이런 토론을 할 때요. 네. 16만 5천 명.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좀 반짝 늘었다. 그래도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안도 속에 좀 토론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네. 12월 한 달 만에 또 10만 명 아래가 뚝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3만 4천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글쎄 이제 그 들여다 보니까 예. 눈에 띄는 것은 공공 부분이 네. 그동안 쭉 공공 부분이 늘어왔었거든요. 예. 전년 동비로 8천 정도 줄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아하. 제조업이 12만 7천 줄었고요. 예. 시설 관리가 8만 9천. 도소매 지금 도소매는요. 지금 이거 14개월 연속이고요. 예. 음식 숙박업은 4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건 지금 뭐 18개월 연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을 놓고 보면 도소매, 숙박, 음료, 제조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이 4대 업종에서 뭐 거의 10만, 20만 이상의 지금 취업자가 전년 동비로 줄고 있고요. 고용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업종 네 가지죠. 가장 서비스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오늘 통계 발표가요. 12월 것하고 연간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은 전부 평균한 거기 때문에 그건 예.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한 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12월만 딱 놓고 보면 3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작년도 낮은 숫자로 랭킹 3위입니다. 랭킹 3위. 7월, 8월이 3천, 5천으로 가장 작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낮은 거라서 지금 취업 상황이 매우 좀 안 좋고 그 가운데서도 제조업 이쪽이 이제 많이 빠지는데 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농업 부분이 제가 자료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000년서부터 거의 20년 동안 농림업 수산업 부분에서 취업자가 줄어왔었어요. 줄어왔었죠. 계속 줄어왔는데 예. 농업 인구가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예. 이것이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12월 달만 놓고 보면 9만 4천 명의 그 취업자가 농림수산업 부분에서 늘어났다. 예. 만약에 이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12월 달 취업자 수는 3만 4천 증가가 아니라 거의 한 10만 이상이 줄은 걸로 나타나야 되는 통계다. 저는 그래서 이 농림수산업 쪽에서 이렇게 취업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예. 대한민국의 농업이 다시 살아나는 증거인가, 이거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맨 오른쪽 상단에 농업어업 쪽에서 9만 4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추세적 변화로만 봤을 때는 농림어업이 늘어난 게 좀 특이 사항이다. 혹시 요새 귀농붐 일고 뭐 이런 영향 없을까요? 귀농이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하. 통계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달도 예외 없이 농림수산업 쪽에 취업자가 줄다가 네. 2017년 하반기서부터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조금 규명을 해봐야 돼. 이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제 얼핏 생각은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예. 뭐 예를 들면은 단기적으로 뭐 배추를 딴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예,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 꾸준히 줄고 있고 특이하게도 농업어업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도 원인 분석을 중이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박상인 교수님, 뭐 요 통계만 조금 조금 분석하는 자꾸 뭐 줄었다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16만 5천 명 늘었다 한 달 사이에 3만 4천까지 줄은 요 부분, 네. 요것만 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네, 뭐 11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뭐 전월 대비는 아니고 그 전년도 대비긴 예. 한데요. 그래도 11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수치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데가 사실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11월에 한 7만 3천이 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3만 5천 늘은 거에 그쳤다. 대비하면 한 4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겨울철이 접어드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이라는 게 계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민간 건설 부분의 부진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계절적 요인뿐만이 아니고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다운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조업도 이제 11월에 비해서는 한 3만 명 이상 다시 더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일 크게 일자리를 낮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3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아마 제 생각에 9월 달 정도 수준으로 다시 9월에 4만 5천이 늘었는데 8월에 3천 명 늘어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그 수준으로 다시 지금 돌아간 것이다.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특히 저기 부분에서 16만 5천이 는 것은 조금 더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늘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양적인 측면 말고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 제조업이 보통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제조업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자영업 중에서도요. 지금 보면 10월달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도 조금 줄었다가 네. 11월에는 다시 반등을 했다가 이번에는 좀 상당히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주로 이제 자영업 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그러니까 더 영세 자영업이죠. 예. 그쪽이 계속 줄었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도 줄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 조사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 정부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은 제조업에서 그 동안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 쪽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되신 분이 네, 네. 이동해 가다가 그 자영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농림어업 쪽으로 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뭐 하여튼 하나의 가설 같은 생각을 해볼 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를 좀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양적으로 몇 명이라는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고용이 늘었는가 동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추적 조사를 지금부터 정부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들의 가설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맞아 그래서 그랬다라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미리 시청자들 전화나 이 반응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거하고도 일치가 돼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그래도 쭉 유지를 하고 있다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10월부터 마이너스로 가서 12월 달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는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망한다는 얘기죠. 문 닫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는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농어촌에 가서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며칠 전에 JTBC 토론 이후에 자영업자로부터 굉장한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편지도 했는데요. 네. 거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진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 하면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종업원들 쓸 여력이 없이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의무로 고용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가? 그러니까 고용을 안 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용을 파타임이든 뭐 시간제로 알바생은 쓴다.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예. 지금 최저임금을 2번을 올려버리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자영업자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닫겠습니까? 고용원이 있는 쪽이겠습니까? 없는 쪽이겠습니까? 없는 쪽부터 없는 쪽이 하니까요? 먼저 없어지죠. 예. 그 고용원이 없는 쪽이 먼저 없어졌어요. 아하. 그 중에서도 조금 견딜만 하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알바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금 무너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따라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몇 달 전만 해도 정부가 그랬잖아. 이건 늘지 않냐? 예. 그게 아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열악한 고용원이 없는 이게 무너지고 있는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진통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제가 되는데. 한 가지만 조금 추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신 교수님하고 1년 재작년에 계속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고용 감소 부분은 제조업 위기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영업 부분이 고용이 줄어드는 지역도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지역들 위주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작년에 10% 이상 최저임금 올린 효과는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데 그 효과가 12월부터 저는 잡힌다고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고용 상황이 악화된 거는 작년에 제조업 큰 덩어리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그 여파고 최저임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여파는 올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아직 안 잡혔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12월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12월부터 왜냐하면 잡히기 시작했다. 1월부터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시행이 되니까 12월에 이미 좀 정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인건비 줄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종업원 해고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액션들은 작년 12월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12월 통계부터 이게 반영되기 시작했을 것 같다. 자, 이런 분석들 지금 교수님들 분석과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시고 현장에서 이런 노동 상황, 고용 상황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시고 고민하시는 서울시의 노동협력관이시고 그동안에 고민 많이 해오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이 상황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특보가 보시기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사태가 더 악화됐습니까? 일단 제조업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조업 쪽의 경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특히 제조업은 이제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어가지고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노사 분규나 뭐 이런 쪽에서도 갈등도 이제 점점 긴장도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하고 자영업 관련돼서는 저는 여전히 아직은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작년 한 해만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전해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렸죠. 16.4% 처음에 올렸고. 오히려 이제 19년도 올해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 18년, 17년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에 낮은 편이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최저임금이 17년, 18년도 효과가 있었으면 작년에도 나타났어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영업에 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줄어든다든지 이것은 저는 전체적인 경기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효과가 좀 더 크다. 뭐 최저임금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워낙 자영업이 30% 전체 비중에서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중에 이제 비대하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정도 경기 효과나 뭐 여러 가지로 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금 그 긍정적 메시지를 굳이 찾아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용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우리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런 뭐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 메시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의 질,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용 그런 이야기를 정부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상용자 통계를 한번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증가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경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가 준다 그러는데 통계를 보시면 2016년 그 28개월 수출이 연속 마이너스 하면서 2016년 경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자영업자가 그때 늘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상용자 계속 늘고 있다. 또 경기 효과다. 2016년 경기는요.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소매, 숙박, 건설 쪽에서 취업자가 줄지 않았어요. 현상을 자꾸 호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수님.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중간에서 좀 질문을 정리해서 좀 각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굳이 경기 지표가 다 안 좋은데 100%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은 있다. 이 와중에도 그게 뭐냐. 이른바 상용직은 늘고 있다. 고용의 질이 조금 좋아지는 조짐은 보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규직들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튼튼한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좀 늘고 있고 보험도 좀 늘고 있고 그래 이런 걸로 보면은 어찌됐든 진통은 겪어도 상용직들은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요 대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 좀 짚고 가보죠. 박상인 교수님. 네, 제가 그 통계를 좀 보면은요. 사실 그 신 교수님 말씀처럼 상용 근로자 증가율이 16년에 2.7%, 17년에 2.8%, 올해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특별히 상용직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여기는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상용직들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괜찮다는 이야기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동의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에 증가율이 0.6%였고 17년도 0.6%였고 올해는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올해 굉장히 갑자기 나빠졌다. 뭐 나빠졌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 제조업 말씀을 늘 드렸는데 제조업 보면은 16년에
0.4%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17년에 0.4% 감소했고 올해는 1.2% 감소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제조업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누적된 것들이죠. 아까 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효과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컵에 물이 천천히 오르다가 넘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넘치는 시점에 17년에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도 나빠지고 동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자영업들이 나빠지는 이런 추세가 저는 보이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제조업이 저 구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나빠지는 타이밍에 최저임금 충격까지 왔으니까 이게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 수차 들으셨을 거고 어느 쪽이 더 뭐 몇 대 몇으로 더 큰 요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묻고 싶은 대답은 상용직과 이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라고 하는 굳이 애써 찾아낸 그 의미가 뒤집어 얘기하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하위 20%를 위한 임금 제도였는데 최저임금의 혜택은 노조 있는 양호한 기업들, 상용직들이 다 가져갔고 정작 혜택을 봐야 되는 임시직, 알바, 단기 근로자들은 퇴출당하고 잘리고 해고되는 역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의 이제 산입범위 논란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뭐 최저임금이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는 어디에만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만 이제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그렇게는 안 보시고 그렇죠. 어쨌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든지 또는 이런 노동자들이 어쨌든 소득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측면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상용직이 제가 이제 상당 부분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임시 일용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이 준다는 걸 그냥 일자리의 양으로만 보면 그것도 어쨌든 일자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소득 주도 성장이나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예. 특보님 죄송합니다. 그 뭐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요 대목에서 안 좋은 일자리라도 예. 뭐 15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월화수목 금을 나는 일하고 싶은데 그나마도 그거 찾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요 대목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지점에서 예를 들면 그 지점에서 아마 산업별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노동 형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조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지금 마치 자영업과 최저임금 간에 예.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긍정적 효과를 보는 노동자도 그만큼 상당수가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예,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한다라는 전제만 됐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계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이 너무나 평가가 절하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아까 뭐 전화들 많이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요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장님이 주 이틀만 나오래요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 인터넷에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 산입 이후에 의무화 이후에 이 풀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이 쪼개기에 의해서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전화도 많이 받으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나는 노동협력관 말씀에 100% 전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소득이 늘어났다고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유지가 돼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서 늘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부담이 되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부분 시간을 잘랐어요. 노동 시간을 줄였다고요? 네. 지금 통계로 나오는 게요. 예. 연간 지금 근로시간이 2,700만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3시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따라서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올렸어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지금 인건비 상승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근로시간이 줄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근로시간이 1.3시간 곱하기 2,700만 곱하기 52주 곱하기 주당 10,000원만 쳐도요. 시간당 10,000원만 쳐도요. 네.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연금이라든지 또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은 지금 전 계층에서 최상위 5층, 5계층, 4계층 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도 그러고 명목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우리 가계의 소득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의 통계에 대한 해석과 현장에서 지금 노동특보께서 말씀하시는 것과의 좀 괴리가 있으니까 이건 박상희 교수님도 여기는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네.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악화가 100%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 고용이 좀 악화되는 현상으로 보기도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경기가 좋고 제조업이 만약에 유지가 됐더라면 네.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용이 악화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제가 작년에 그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16% 이상 올라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내년에도 두 자리 숫자 이상 올라가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 해에 16.4% 나왔을 때와 두 번째 해에 10.9%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적적으로 되면 거의 30% 2년 동안에 올라가는 거니까 2년에 굉장히 어렵다. 29.1%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추가로 올라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사실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부분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제조업들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폐업하거나 감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네.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상용직은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줄어들었다. 이게 한계 기업이 그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갖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 중소기업들, 취약한 중소기업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들은 좀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이 계속 지금 어려워지면서 거기서 많이 노동이 없어진 거고 네. 또 건설 부분이죠. 건설 부분에서 인력들이 많이 고용이 줄어들면서 일용직들이 많이 줄어들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문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보면은 소득 불평등도가 안 좋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요. 우리가 최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해봐야 그래서 혜택을 못 물론 받으시니까. 그게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면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서 오는 실업 문제가 훨씬 큰 부분이다라고 예.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 당연히 있죠. 또 이제 기업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다른 최저임금 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올려주니까 예. 임금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그 말씀을 액면부대로 받아들이자면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소득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 보면은 임금 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자체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임금 근로자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만 또 네네. 분석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 분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틀린 말씀이 아닌지 다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서 해당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다 맞는 거다. 이 모든 어려운 게 지금 100% 최저임금 때문이냐. 그것도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저임금 문제점만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오늘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거는 뭐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하면서 그 주휴수당 의무화를 명문화, 이 시행령을 명시화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피해서 이 해고하는 이런 게 더 늘어났다. 현장에서는 알바 쪼개기로 나오는 거지 이게 결코 임금 인상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좀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맞습니까, 신 교수님? 주휴수당도 똑같은 시장은 정반대로 의도와 달리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허. 주휴수당이 그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휴수당이 1953년도 근로기준법 때 도입될 때부터 이거는 굉장히 복지적이다. 일은 안 했지만 일한 걸로 간주해 줄게. 6.25 직후에 워낙 월급 그렇습니다. 없을 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일주일 내내 일하던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일은 안 했지만 줄게 하는 돈인데 일은 안 했는데 그걸 일 한 시간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어긋나도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거다고 봐서 저는 그 주유 그 15시간 일한 근무에 대해서 전 준다는 것 자체가 분모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휴수당일 찬반 논란은 이미 게임 오버고요. 네. 주휴수당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하니까 예. 결국은 그러면 15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하겠다 그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신 교수님의 예측은 그래서 이 일자리 자체가 줄거나 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는 게요. 예. 15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 40시간 일하던 분들조차 네. 15시간 이하로 끊어버릴 거라는 거죠. 아하, 사장님이 17시간, 18시간 일하는 이런 분들이 예, 아니고 예, 예. 30시간, 40시간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조차도 쪼개서 15시간 미만으로 주 근무하게끔 하는 조치들이 네. 앞으로 대규모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1월달 고용지표, 2월달 고용지표 앞으로 고용 상황 지표가 점점 나빠질 거다 주휴수당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질적으로. 질적으로. 네. 예, 예. 사장님이 주 5일 말고 이틀만 일하세요, 주 3일만 일하세요라는 이 구인 이 안내문만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주 5일짜리 아르바이트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에.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조특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어느 쪽이 맞는 쪽이고 어느 쪽이 반대하시는 쪽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휴수당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볼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 정부가 지금 주휴수당을 뭐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기로 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새로 만든 건 그러면 아니니까. 새로 만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영계 일부에서 주휴수당을 뭐 최저임금에 넣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경영계 말을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근로기준법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 주면 불법입니다, 어차피. 근데 지금 논란은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주휴수당을 안 줬을 경우 경영계 얘기를 100% 수용한다고 하도 주휴수당을 안 줬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법상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차피 처벌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상으로는 어차피 주휴수당은 줘야 되는 수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거냐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거냐 지금 법이 약간의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가 뭐 올해부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이미 10년 전에도 유명 커피숍들은 15시간 이하로 쪼개기들이 있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 나오는 건 아닌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 주휴수당까지 압박을 생각하니까 이걸 피하는 것이 좀 더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럴 거면 어차피 줘야 되는 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고 그만큼 최저임금에 얹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네요. 그러면 지금 예. 법원에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냐 아니냐 이런 판례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예. 최저임금의 전체 인상률 안에 그냥 집어넣으면 훨씬 단순해지는 문제다. 노동자들한테도 통상임금의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지 마치 지금 주휴수당이 지금 재계에서는 마치 그것이 없던 것이 나타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모든 어떤 문제가 지금 법리적인 뭐가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휴수당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15시간 밑으로 소위 말하는 쪼개기를 하는 경향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기 그 때문에 현상은. 예. 이것을 푸는 방식은 주휴수당은 그냥 무작정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자. 최저임금
그럼 예를 들면 16% 정도 올리는 거예요. 주휴수당의 시급의 16%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최저임금을 23%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어차피 16%를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7%밖에 올리지 않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일종의 임금체계 단순화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지금은 약간 이 논란이 무슨 조금 왜곡돼 있는 측면이 그럼 그 있다고 대안에 봅니다. 입각해서 현실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거 최저임금법 위반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예. 정부가 이렇게 하기 전에 개인들은 예. 사장님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주지 마시고요. 네. 그 대신 그냥 최저임금 맞춰서 그냥 주세요. 그럼 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을게요라고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또 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예. 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계약 맺어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 걸면 그쵸, 질거기 어차피 처벌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하니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임금을 예.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용자와 예를 들면 노동자 양쪽에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방식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정부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거는 협력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진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해진 것은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월급제 노동자일 경우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지요. 예. 월급 안에 어차피 주휴이라는 그 다 그냥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네네. 그렇게 하는. 근데 시급제 노동자일 문제는 경우는 시급제. 이제 시간과 시급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휴라는 것이 수당으로 별도로 산정이 될 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시급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 쟁점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책을 전체적으로 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점이 월급제 노동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규직, 상영직, 월급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고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휴수당 쟁점이 좀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시급제, 비정규직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주휴수당 문제는 좀 일찌감치 최저임금을 재작년에 16% 올리기 전에 일찌감치 오히려 좀 정리를 하고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다. 가면 노사 양쪽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쉽게 드는 거죠. 박사인 교수님, 이 현장에서 뭐 있는 듯 없는 듯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했었던 이 주휴수당 문제를 굳이 시행령 확정 고시라고 하는 이 도장 찍는 이 정부의 액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었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휴수당을 그 최저임금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분자 분모가 있죠, 그죠? 분자에 해당하는 게 관련된 임금을 얼마까지 포함하느냐. 분모가 시간인데요. 이제 법정 주휴 시간을 분모에 이제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던 것이고요. 또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것을 분모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행령에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 이슈가 된 거는 작년에 그 최저임금 결정할 때 사측에서 갑자기 주휴수당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됐고 아마 그런 논란을 좀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긁어부스럼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거쳐야 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지금 이 최저임금 산입범이라든지 또는 주휴수단 시간에 대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최저임금만 두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럼 뭐 뭐를 해야 노사가 될까요?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유리한 걸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통상임금 우리가 그 이른바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은 1.5배 주는 기준이 통상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을 저는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우리 법 개정 사항인데요. 원래 노사정이 이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분에서 만약에 노동계가 손해를 보면은
통상임금에서 좀 이익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사실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급을 강화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직무급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갈 필요가 있다. 그런 큰 틀의 합의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것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간다면은 노사가 얻을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전문 용어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임금 체계를 보면 월급표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월급 받으시는 분들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의 종류를 다 망라해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당이 250가지가 넘는답니다. 이거를 줄여서 기본급 플러스 상여 이렇게 해서 단순화해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는 문제. 그래야 대법원 판례와 또 노동부의 이 고시와 시행령과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통일이 돼야 이 싸움이 끝나는데 이 기본급이 이렇게 낮고 250개의 수당이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는 도돌이표다. 이런 얘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해법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급하게 좀 가겠습니다. 신 교수님, 뭐 최저임금 어찌됐든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 구조를 이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거 해법 될까요? 그게 무슨 속도 조절입니까? 속도 조절 아닌가요? 속도 조절 노동계에서는 이게 안 올리겠다는 꼼수다 해서 벌써부터 반발의 기류가 크던데요. 뭐 그 노동계가 반발하는 거는 반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예. 난 우리가 속도 조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속도 조절이었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 예상되는 10.9%를 네. 잠정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올릴 것을 미리 내년부터는 동결한다든지 몇 퍼센트를 이것이 경영계 쪽에서 생각하는 속도 조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뭐냐면 이원화한다. 그리고 뭐 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한다. 예. 그 양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에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구성 자체가 너무나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경영계나 노조나 다 불신이 이미 아예 뼈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따로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속도 조절하셨을 때는 금년 10.9% 적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보를 하거나 좀 경감하거나 그런 특별 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원화한다는 건 저는 그건 속도 조절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퍼센트 수치로 이거를 낮추거나 줄이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식은 그거를 정하는 방식을 이원화할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조 협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도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는 별로 이제 속도 조절에 별개로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 구조를 바꾸는 걸로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갈등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저는 새로운 갈등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원화 시킨다는 결국은 매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 재계는 지금 10년째 매번 동결을 들고 나오고 심지어 동결을 들고 나오고 노동계는 맨날 이제 최고치를 자기 주장의 최고치를 들고 나와서 46% 이렇게 들고 나왔다가 막 싸우다가 결국은 양쪽에 한쪽이 박차고 나가고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하는 이게 반복되다 보니 뭐 여기에는 저는 재계도 노동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수치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재계도 노동계도. 재계는 늘 동결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그런 와중에도 노동계는 늘 그걸 들고 나오고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맨날 마지막에 정하다 보니 이런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의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 이원화하겠다. 근데 구간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안처럼 그러면은 노동계는 구간의 최고점을 얘기할 거고 재계는 분명히 100% 구간의 최하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중에 하나가 또 뛰쳐나가겠죠. 싸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히려 두 번이 반복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이 책임을 지고 논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방식이다. 이건 시스템 바꾼다고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요 대목은 어떻습니까? 고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하겠다. 없던 기준을 들고 나왔어요. 노동계는 고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러면 고용 상황 지금 안 좋고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안 올리겠다는 얘기네.
그럼 논의도 하기 전에 그럼 동결하자는 얘기야?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지금 노동계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고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도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올해 고용 뭐 경제상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간을 정해줄 테니 이 안에서 노사가 결정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부가 사실상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구간이 올해 얼마냐,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여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입김이 좀 더 커질 거고 그 얘기는 곧 정부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정부로 화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자, 그럼 뭐 저 노동 전문가이신 조성주 노동협력관께서도 이런 그 결정 구조 변경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보시네요. 네, 저는 해결 안 될 뿐더러 이거는 조금 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거여서 한 번 싸운 걸 두 번 싸운 꼴이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그렇군요. 않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정부가 정하는 거 자꾸 이렇게 전문가 뭐 운운하고 자꾸 떠넘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정부가 정해라 그냥.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임금 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정부는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임금 협상이라는 게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구간 설정위원회 만든다고 해도 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부가 사실상 정하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다지 혁신적인 안이 아니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좀 일종의 포뮬러 같은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식대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공식을 만들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한 하한을 유럽이 그렇게 한다며. 네,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정하겠다가 아니고 적어도 상한에 대한 공식을 좀 정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에서요. 최저임금위원회도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임금 이 상한 하한에 대한 그 공식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존재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포뮬러들을 우리 좀 실정에 맞게 예. 한번 좀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떠냐. 그게 이제 물론 정책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은 플러스 예, 알파로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제를 두고 해결을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고 설켜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최저임금, 통상임금 뭐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하면은 서로 이해 갈등 때문에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정부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큰 개혁을 하고 예.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 최저임금 임금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노사정이 우리 어려운 경제 기간을 제조업 위기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되는 기간까지 한시적인 합의 같은 것들 예, 이런 예. 큰 틀의 합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풀려야만이 사실 지속 가능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정부가 조금 더 그런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원칙을 가지고서 노사를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노력보다는 아주 디테일한 걸 가지고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자꾸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소벤처기업이 활력이 돼야 되고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올인하겠다. 눈에 띄는 활력과 정부의 지원을 실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박상희 교수님 이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 신 교수님 대통령의 이런 말씀과 함께 정부의 어떤 변화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만한 2019년 아닙니까? 총론이라는 거죠. 액션 플랜이 불과한 부족하다. 거죠. 제조업도 뭐 자동차냐 아니면 전자냐에 따라서 평균 부가가치가 다를 거고 생산성이 다를 거고 네. 도소매 숙박이 다 그 평균 노동 생산성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네. 그 업종에 불문하고 최저임금을 때린다는 세상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한 50년 전에 우리 경제가 매우 단순할 때는 그런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산업별로 천지차 아닙니까? 예. 최소한의 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간을 달리 두는 조정이 됐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도소매 숙박의 경우에는 평균 생산성이 얼마고 평균 인건비가 얼마고 평균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야 그게 씨가 먹히는 최저임금일 텐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시간당 8,350원 저는 양쪽이 갈등을 저는 그 조정하는 요인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 업종별로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저는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대통령 그 발언으로 업종별 차등 지급 한번 검토해 보자 정도는 대통령이 시그널을 정확히 줘야 그렇죠. 정부가 그렇죠. 정말 이 중소기업과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있거나하고 인지를 한다라는 말씀?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자 힘내십시다 화이팅 잘할게요 이거 갖고는 그런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 다 해오셨어요. 그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 조협력관님 어떤 대안 제시하시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얘기한다면 네. 업종별은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이제 산업별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업별 임금이나 업종별 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별은 한 번은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한국의 노사 간의 지금 힘의 관계, 산별 교섭이나 이런 것들의 구조 이런 걸 본다면 그게 반드시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까는 조금은 검토가 좀 세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업종별 차등 지급 얘기 나오면 양대 노총에서 당장 총파업 얘기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은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지역별로 하는 나라가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한국은 그 정도 규모의 국가도 아니고 경제가 사실은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뭐 지역별로 굉장히 큰 어떤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이런 경제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을 때는 굉장히 낮은 곳은 오히려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서 어떻다 이런 이제 낙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업종이나 이런 것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세밀하게 한다면 그러나 이제 지역별은 조금 부정적으로 경기도는 7,500원, 서울은 8,500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버리면 버스 타고 1시간 만에 다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경기도 가서 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부작용부터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좋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도 끝도 없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 이거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질 않아서 삼성전자, LG전자 4분기 어닝 쇼크 이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 업종 전망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조업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만 좀 얘기를 여쭤요. 박사인 교수님. 네. 삼성전자 반도체 쇼크가 여기마저 무너지면 한국 경제 무너진다 그러다 진짜로 그 수치로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지금 화들짝 놀라는 수준입니까? 네, 사실 외국 전문 기관에서 작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끝난다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국내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 4분기 실적을 보면은 4분기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1분기는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끝나는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그럼 이 추세는 추세적으로 시작된 거로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이고요. 내년에는 계속 이 나빠지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빨리 떨어질 것이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한 적어도 한 0.4% 정도를 더 올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 원래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달성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앞서 이렇게 중소기업들 벤처들 많이 격려도 하시고 또 올해 보면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정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격려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화이팅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이 신년사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2018년에 했다. 그리고 올해는 성과가 날 것이다.
전문가 중에서 그 말에 동의하는 분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8년에 우리 경제 체질 바뀐 거 없고요. 바뀐 거 없다. 원래 성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우리 경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어려움 시기가 시작됐다. 예. 우리 정부가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그림을 노사 합의해서 밀고 나가겠다. 예. 믿고 따라달라. 그런 말씀,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액션 플랜 같은 것이 지금 필요할 때다. 네, 네. 그런 생각이고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현실에 맞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제시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도 저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이제 1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인 정책 어떻게 평가는 다 하셨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 정책 맞죠. 네. 그리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네. 1년에 최소한 50조, 5년에 걸쳐서 250조 이상의 대대적인 어떤 혁신을 위한 전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네. 대기업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동안 장사를 잘 해왔으니까 저력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그 걱정 그만하시고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체질을 혁신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5년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세우셔야지 화이팅! 저는 화이팅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 저는 그래서 네. 근본적인 어떤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5개년 계획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 조현무관님. 네, 저는 오히려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지금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경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노동시장이나 자영업시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투자하는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예.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서 또 복귀할 활력을 수 할 수 있도록. 있도록 네, 네. 특히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장 힘든 분들은 퇴출돼서 나앉은 서민들이라는 얘기. 그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정부가 2019년 경제 정책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 또 북한도 미국과 정상회담 지진하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4차 방중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대신에 오늘은 중국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오랜 북중 냉각기를 풀어야 할 때도 생경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은 세 차례 깜짝 방중으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2차 북미 회담이 임박해지자 또다시 승부수가 필요해졌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달 사이 4번의 방중을 통해 북중 공통의 이해를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미국을 상대하는데 북한으로선 든든한 배후 세력이, 중국으로선 여전한 한반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推动半岛核问题能够得到一个和平的政治解决，中国始终是一支重要的推动力量。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에 관심이 많은 김 위원장이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을 선물로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도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미국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 중국 배후론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시진핑 주석과의 화려한 만찬과 이 만남들 뭘 의미하는 건지 한동대학교의 박원균 교수님과 함께 세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생일이라며요. 8일이 생일이죠. 8일. 예, 어제였군요. 예, 어제였습니다. 그러면 예. 만 35? 예, 예. 만 35 됐어요. 예. 35이라는 나이를 치고는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서 보여주는 이 현란한 외교 현안을 보면 예. 야, 전략적이다, 지략적이다, 계산을 참 잘한다. 참 자기 몸값 올리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몸무게급을 거의 트럼프, 시진핑급으로 스스로 올리는 데는 이번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계속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예. 납득이 가죠. 네 번째 지금 시진핑 주석을 그렇죠. 그렇게 만나는 거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예, 만났으니까요. 예. 생일상 뭐 대대적으로 받고 중국에서 환대받고 뭐 형식이 어떻고 열차 타고 갔고 이런 형식과 외형 이런 거 빼고 본질적인 것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왜 간 겁니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첫째는요? 첫째와 두 번째가 조금 상반된 분석과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유가 있군요. 예, 첫 동전의 번째 앞뒤면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문 목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뭐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가시권에 든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세 차례의 방중에서 본 것처럼 이제 미국과의 담판 전에 중국이란 예. 우군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북미 간의 협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뭐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중을 했다. 저는 아마 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의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아하. 교착 상태에 있고 또 나름대로 북한이 미국한테 명확한 상응 조치의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중국이 있다. 이제 그런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박원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김정은이 이 시점에 베이징을 갔다라는 말은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내부적으로는 확정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잘 안 잡히는 아직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갔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미정된 상태라고 미정된 생각을 합니다. 상태다. 왜냐하면 북미 간의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상회담을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결정이 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12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됐다라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미 간의 구체적인 그 예, 2차 북미 예.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높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뭐 내 다음 주에 할게 이렇게는 못 한다는 말씀.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정해져 놓고서는 간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라고 좀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트럼- 하나 예.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나누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무역 전쟁에 뭐 90일 휴전 기간이 있고 네. 지금 대화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50일이 지나서 대화를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7일, 8일인데 오늘까지 연장이 돼서 9일을 지금 3일을 지금 대화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예, 베이징에서 미중 간의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 네. 거기를 김정은이 열차 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저는 네. 그게 상당히 의미가 나름대로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 그래 겁니다. 와. 예. 우리 지금 미국하고 지금 1대1 맞짱 뜨고 있는데 네가 온다고? 그래 와. 이렇게 지금 초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 위험 부담이 중국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거나 뭐 또 북한이 조금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 중국 책임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문제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문을 또 초청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또 있다. 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요. 왜 미국 정부가 트럼프의 트윗도 조용하고 미국 정부의 반응도 그렇게 뭐 별게 없는 것 같고
미국이 이렇게 조용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방중이 발표되기 바로 전에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지금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 대화랑 네. 그리고 또 북한 비핵화 문제는 별개다. 그것은 중국도 나름대로 합의를 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1일 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전화도 했는데 그때 북한 문제가 늘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중국이 우리랑 협력을 하고 있다. 완전히 100% 같은 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사정 교감이 있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우리가 뭐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이 또 이렇게 나오고 뭐 결과를 좀 보야긴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트위터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갑자기 트윗에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하고 김정은이 얘기 잘 들었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 시진핑 만나고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나 이거 좋지 않다. 나 중국 때문에라면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가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좋은 시그널입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나름대로 중국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사실 작년 한 9월 이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워낙 뭐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미국이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이것이 전선을 확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에 지금 저해된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 나름대로 지난 그 11월 달에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도 유엔 결의안은 뭐 중국도 계속 지킨다 대북 제재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현재로서는 뭐 그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예. 중국도 그래서 오히려 북한한테 좀 비핵화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좀 취해라. 그러면 중국이 이 이후에 뭐 경제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 수 하겠다. 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정은의 신년사 중에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상황과 연계해서 김정은의 신년사 분석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제재와 압박을 한다면 미국이 나는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해서 핵 내려놓고 경제 발전 대북 제재 해제 받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꾸 강요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 수동과 능동을 막 섞어가지고 말을 애매하게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래놓고 지금 시진핑 가서 4차 방중을 했단 말이죠. 예. 자, 김정은의 저 발언과 급작스러운 4차 방중 뭘까요? 나름대로 암시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예. 특히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죠. 그럼에도 저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제를 하고 좀 예. 절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해석이 있죠. 해석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예.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돌파를 하는 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하 이러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내주면은 경제 제재하고 북미 수교해주고 뭐 종전선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끝내 안 해주면 나 중국 가서 붙을게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 생각을 할 수 선택지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런 분석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한 발 더 들어가면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예. 중국과의 관계만 개선한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받지는 못하죠. 못한다. 예. 네, 하하. 어찌 됐든 김정은이 말했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트럼프한테 속된 표현으로 뭐가 꿰서 질질질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나는 어찌 됐든 시진핑이라고는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 이거를 미국에 보여주고 싶다. 뭐 그리고 조금 더 많이들 얘기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은 예. 그러면 다시 이전에 있었던 핵 무력을 증강하는 병진으로 핵 가겠다. 병진으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겠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죠.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평생 이래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자력갱생으로 가보겠다. 그렇죠. 아하. 그렇지만 쓴 표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그렇죠. 썼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 맥락을 다 읽을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여전히 지난 6.12 북미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고 그것이 일종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칭송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다시 뭐 미국과의 관계를 예전같이 돌아간다 하면은 본인이 한 업적을 다시 부인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뭐 미국 정부가 지금 똑 떨어지는 걸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워싱턴 포스트가 정리를 했던데 그 내용 좀 분석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뭐 미국식 표현이기는 한데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저래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나름대로 중국과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북한은 나름대로 또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탈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한테 압박하고 싶어 한다. 예, 그런 지금 표현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지속되고 일관되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 소리는 전혀 안 했고요.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굉장히 좋고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사랑하는 사이라며요. 뭐 그렇게까지 됐으면은 사실은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되는 것이 지난 12월 20일 날 이것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심지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분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네. 관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트럼프 예. 대통령은 지난 6.12 합의, 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못된 합의고 예.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라고 비판을 함에도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잘된 합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 대목에서 정말 요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하고 잠깐 옆으로 좀 샜다 가겠습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조야와 언론과 전문가 그룹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외교 합의 중에 가장 실패한 합의다라는 평가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미국 내에서? 예, 미국 내에서는 뭐 공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 미 의회에서도 최근까지도 다시는 6.12 합의 같은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미국 내 압력이 매우 높아졌죠.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이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하게 그 입장을 확인을 한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과의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예. 잘 다지고 가려고 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스타일대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만나서 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 김정은과 북한의 정권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하지 않고 트럼프한테는 매달리지만 실무 협상, 고위급 협상은 왜 슬슬 피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실무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맞춰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알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의 그런 일종의 접근이 시작된 지는 꽤 됐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예. 10월 7일이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었고요. 예. 그날 김정은 위원장이랑 거의 5시간 반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다 전달됐고요. 네. 미국의 입장도 다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은 결심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가다 보면 북한이 예. 원하는 통큰 결정, 그리고 예. 북한이 원하는 제재에 대한 완화와 또 체제 보장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늘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하는 것이 맞다. 그 후에 계속 친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 참, 일환이죠. 참 재밌습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은 대화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화를 해왔던 양쪽의 실무진들끼리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하. 미국은 나름대로 지금 대화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6.12 북한이 원하는 식의 대화가 아닌 거죠. 북한이 지금 거부를 하는 거죠. 6.12 그런 식의 북미 대화는 합의에 우리, 예. 조차에도 고위급 회담이 있고 그 외에도 계속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무진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은 대화 좋은데 그거 하려면 영변 핵시설 내놓고 사찰 신고서 내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이런 선제 조건들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깝깝하긴 하겠네요. 근데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도 입장이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기류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고 충분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북한의 무조건 비핵화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이제 FFBD다. 포괄적 조치가 먼저 필요하고 예. 그것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제재와 상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미 언론도 미 정부도 FFID, CVID 소리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많이 그 줄어든 것은 줄었어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 로드맵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고 거기에 예. 또 따르는 상응 조치까지도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대목은 뭔가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정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를 전해지는 겁니까? 사실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제가 됐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뭐 상식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예, 왜냐하면 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예, 매우 10년짜리 어렵고. 프로젝트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당연히 시간표와 로드맵을 만드는데 북한의 비핵화 같은 건 이전에 우리가 제네바 합의도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공동성명도 아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6.12 합의 전에도 일종의 로드맵은 작성이 됐다라고 됐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곧 장소 발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허언은 아닐지 텐데 어딜까요? 어디가 유력할까요?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베트남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CNN 보도에 따르면 3군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베트남, 하와이, 그리고 태국 방콕이죠. 방콕. 예. 뭐 판문점은 이제는 좀 빠진 것 같고요. 예. 방콕, 하와이 상징성이 없어요. 일단 미국과- 하와이는 예, 아닐 거고요. 아닐 거고. 예.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하와이까지 하기도 너무 멀기도 하고. 멀기도 비행기도 하고 문제도 그것은 있고. 미국 영토기 때문에 맞아요. 여전히 부담이 예, 되죠. 예. 하와이까지 가려면 또 비행기 또 빌려야 되는데 예. 그것도 좀 아쉬운 소리 하기도 좀 그럴 거고. 예. 좋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했던 베트남에서 상징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얘기되는데요. 뭐 또 어쨌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예, 있고 또 그 북한의 대사관도 있고 북한이랑의 관계가 좋습니다. 다만 그렇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 개방의 상징 같은 국가 네, 아닙니까? 네.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개혁 개방에 대해서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조금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주는 메시지는 봐라 미국과 전쟁했던 베트남이 우리하고 친미 국가 되고 우리랑 수교했더니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니들도 이렇게 해줄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베트남이 최근에 예. 그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도 중국, 관계가 안 좋거든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예, 그만큼 또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제1 선택지가 베트남이 되겠죠. 미국 언론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 행사기 때문에 사전 답사팀이 가서 CIA부터 뭐 대통령 그 경호실부터 가서 답사하고 다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마크 램퍼트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 정호태 예. 담당 부차관보 대행인데요. 리용호가 다녀오자마자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죠. 북한 리용호도 베트남 갔다 베트남 왔죠.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예. 맞아 떨어지네. 이게 그냥 굉장히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베트남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 현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언제 합니까? 그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저는 그 뭐 폼페이오를 비롯해서 관료들은 지금 말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그런 여전히 상황일 실무회담이나 것이다. 고위급 회담이 전혀 안 열리고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리얼리티 쇼를 하는 이게 작년 6.12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그래, 듭니다. 똑같아요. 예, 거의 예.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마 그래서 북한 중국 간의 이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또 뭐 통화라든지 예.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이 쓴다면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만간에 뭐 장소를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네.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별개의 문제죠. 예. 이게 반쪽 비핵화 합의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우리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에 맞닥뜨리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맞는다는 보장도 없기는 하죠. 그리고 점점 그 간극이 좀 커져가는 형태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그게,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북한이 핵 동결 정도를 그렇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맹에 관한 특히 예.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일종의 보상으로 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6월 12일 날 네. 비슷한 경험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포를 한 거니까요. 전문가 그룹이 걱정하는 이른바 반쪽 비핵화 합의 플러스 한미 동맹 균열. 이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네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이거 좀 진전되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 나오고 그러면 한 번 더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칭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미친 땡땡이라고 공개 욕설을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 국회 5.18 진상위원회에 한국당 몫으로 자기를 추천 안 해준다고 욕을 한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 욕 먹고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민이 큽니다. 추천하면 국민적 비난받을 거고 거부하면 친박과 태극기 부대가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당 차원의 논평 한 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임제 지킨 전두환 씨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고 봤더니 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 제가 묻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동의합니까?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다. 동의합니까? 박근혜, 이명박 구속 동의합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줘야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극우도 좋다, 수구도 좋다, 더 나아가서 꼴통이면 어떠냐? 보수 대통합해야 다음 총선 이길 거 아니냐? 눈앞에 현실적 이익만 쫓느라 가치, 철학, 이념 이게 뭔지 모를 정체불명의 정당. 과연 몇 퍼센트의 보수층 표를 얻을 것인가? 딱 제1야당 할 정도는 얻을지 몰라도 나라를 책임질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